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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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6월 28일입니다. 오늘 그 이슈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보고서 많지는 않고요. 뭐 일단 보고서부터 좀 간단히 먼저 설명해드리고 시황하고 마감을 할게요. 지금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HRS,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 실리콘 만드는 업체고, 그리고 현대제철, 그다음 덕산 테코피아도 오랜만에 보고서, 이것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JVM, 요거는 이제 많이 한번 소개해드렸죠. 저희 당사에 조은혜 연구원님이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 코엔텍,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 관련한 건설,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바이든의 방안을 보셨나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오늘 한번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HR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리콘 만드는 업체고, 이 실리콘이 이제 고무죠. 실리콘 고무를 만드는 건데, 이 원료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고, 실리콘 고무는 이제 무독성이고요. 고온 저온에서 안정성도 되게 높은 편이고, 그래서 유아용품에도 많이 들어가요. 화장품, 뭐 치과 이런 데 들어가고, 자동차용 실리콘 고무 이제 매출액 추정치가 이게 사실은 이제 130억에서 이렇게 작년에 190억까지 증가를 했고, 이게 자동차에 이제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차에. 그리고 이게 이제 내열성이 좀 좋다 보니까 또 전선, 피복 등에도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더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실리콘 고무 컴파운드, 이게 단가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어요. 5,987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9,800원까지 많이 올랐죠. 물론 이건 언제든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단가 자체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체력이 좋아진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고사양 제품군, 이게 LSR이라고 하는데 액상 실리콘이라고 있나 봐요. 요게 이제 그 사용이 좀 늘어나면서 판매 단가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자동차용과 판매 단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내수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여러 제품을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아니고 조금씩 만드는 거죠. 다품종 소량. 그 특징이고,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왜 안 하냐면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막강해요. 다우, 웰커, 시네추, 블루스타, 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인데 여기랑 경쟁에서 밀리겠죠. 규모의 경쟁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고품질의 고객 맞춤 양복으로 간 거죠. 여기는 기성복, 여긴 맞춤 양복. 그렇게 영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아직 좀 먼 얘기긴 한데, 이제 작년에 투자 공시를 했어요. 요게 25년도에 가동이 되니까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당겨서 반영이 어려운데, 요게 만약에 이제 가동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25년도에 상당히 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그런 내용이고, PER은 5.6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 1분기 실적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1분기 예전에 제가 이트렌드에서 한번 할 때, 방송할 때, 마감 시황할 때, 그때 잘 갔었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그때가 여기였나? 아무튼 1분기였나 2분기였나? 아무튼 그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번 쭉 올라갔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그냥 지지부진 했다가, 이게 4분기네요. 작년 4분기 맞아.
작년 4분기 실적이 아마 저때 나왔을 거예요. PER도 낮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증시 급락하면서, 그러니까 6월에 주가 다 폭락했어요. 이 멀쩡한 기업도. 나쁜 게 없는데. 예,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10% 올라가는데, 뭐 쫓아가실 필요는 없지만, HRS도 혹시 뭐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 예, 좋아지는데 주가만 많이 빠진 거죠. 현대제철은 목표 주가 낮췄고 뭐 좋진 않아요. 지금 철강 수요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있고, 예, 2분기 실적은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가 여기 마진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건설 지표 부진할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예, 철강 가격이 4월 달부터 약세 전환했고, 예,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낮췄지만 PBR이 0.2배밖에 안 되고요. 또 하반기에는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좀 할 것 같아서 뭐 지금 철강주도 아예 모멘텀 자체가 너무 없지만 지금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도 싸요. 여기 4만 원. 그때 저도 이제 4만 원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봤는데 안 통해요. 싸긴 싼데 업황이 또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냥 밀어버렸죠. 그래서 현재 PER이 2.5배입니다. 이게 뭐가 하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실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주가가 폭락했거나 이건데, 이게 실적이 여기서 반토막이 나도 퍼가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극단적인 저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평가인 종목 물려 계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좀 인내해 주시면 좋겠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철강주는 싸긴 싼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은 좀 버티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한번 좋았다가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부러졌는데 올해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실적은 단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고, 반도체는 좋대요. 네, 근데 OLED가 안 좋아요. OLED는 지금 좋을 수가 없죠. 스마트폰 판매 부진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좀 부진할 것 같고, 밸류에이션은 이제 20배 중반, 25배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내년 실적 기준으로 15배까지,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19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싸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OLED 중간체 제조에 필요한 이거를 이제 그 기술을 응용해 가지고, 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액 첨가제 양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한번 올라갔죠.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한 개 품목만 양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두 가지 더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반도체 OLED 소재에서 이제 벗어나서 2차 전지 전해 거기다 첨가제 이런 쪽까지 들어가니까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겠죠. 특히 내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년 연말 기준으로 이 세 개 품목이 다 첨가가 되면 2,300톤 정도고 전기차 160만 대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래요.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전해액 매출액도 크게 점프할 것 같고, 또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 지분을 이게 50% 갖고 있는데 전해액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액은 전자가 이제 여기 2차 전지 안에서 전자가 양극에서 음극 갔다가 충전, 음극에서 양극 갈 때 방전하잖아요. 그 원리인데, 그럴 때 이제 전자를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이제 그 전해액이죠. 이 전해액인데 이 전해액을 만드는 이 사업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회사 통해 가지고. 이게 2025년도 가동 목표인데 좀 멀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실적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죠? 예. 그러나 길게 본다면 내년부터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을 보시고 덕산 테코피아도 한번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PER은 19배, 올해 기준 많이 떨어졌고, 올해 실적이 좀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여기였죠, 여기. 예,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해 초에 그 후로 이제 반도체 막 꺾이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실적 안 좋게 나오고. 이제는 내년 보시고
뭐 오히려 계속 좀 가져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년에 저런 증설이나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되면 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분위기가 이제 바뀌면 또 저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가요. 근데 저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좀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ER이 18배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역성장이에요. 올해는 보세요. 작년에 200억, 올해 184억. 예. 근데 역성장 하는데도 주가가 워낙 빠져가지고 퍼가 굉장히 낮아졌고, 내년에 좋아집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여기선 10배 잡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은 싸졌다. 단 모멘텀이 없어서 시간은 좀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내년 보시고 뭐 이렇게 대응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서 좀 올랐으니까 팔고 이런 거보다도 잘 들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JVM은 이제 이거 작년하고 올해 초에도 뭐 실적도 좋았고, 우리 많이 공부해봤죠. 자동으로 약을 그 포장해주고, 그죠? 파우치 형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알약인데 알약을 병에 담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근데 그 병에는 약이 섞이면 안 돼요. 같은 약만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조제약 보면 약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가지고 뭐 감기라도 걸렸을 때 처방 받고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그 일회용 파우치에다가 약을 담아주는데 약이 막 여러 개 섞여 있죠, 종류가. 네. 그게 이제 파우치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약을 이 동그란 이 통에다가 같은 약만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내가 꺼내가지고 조합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죠. 예, 그래서 확실히 이제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식인데 미국도 아마 바뀐다면 JVM한테는 좀 상당한 기회가 아닌가 보여지고, 이 비밀번호 4321이라는 게 뭐냐면 제목이 요건데 4분기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1분기보다 2분기 2, 3, 4로 갈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월부터 이제 장비 가격이 올라갔는데 여기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이 팔리기 시작을 했고요. 재택진료 영향으로 매출액이 30% 정도 증가를 했고, 2분기는 확진자 수는 감소했지만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일단 매출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자의견 매수고, 요게 동사 매출이 1, 2, 3, 4분기로 매분기 성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4321 이렇게 좀 적어준 것 같고요. 우리 뭐 공부를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면 분명히 방향성도 좋고 좋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실적 체크한 걸로도 좋아요. 퍼도 10배밖에 안 돼요. 쌉니다. 그래서 매분기 실적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지, 그럼 뭐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확 올랐다가 여기서 실적으로 급락했다가 이번에 증시 때문에 무너졌다가 오늘 다시 보고서 영향으로 급등을 했는데 뭐 쫓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게 저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다리면요 주가는 항상 또 흔들려요. 그럴 때 비중은 늘려가는 게 좋고요. 또 올해 실적 대비해서 전체 애널리스트들은 한 1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당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체크할 거는 이제 앞으로 실적입니다. 작년 1분기 16억 벌었는데 올해 1분기에 44억 벌었어요. 점프했죠. 그래서 2분기도 확인을 해보세요. 2분기 44억 예상하는데 이거보다 잘 나와야죠. 그래서 실적 잘 나오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뭐 증권주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증권주 다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채권 가격은 급락했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증권사들은 채권 투자를 많이 해요.
현금 가지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요 평가손을 많이 입어요. 그게 실적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정체 보이다 보니까 여기서의 수익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무엇보다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거래대금이 3분의 1 토막 났어요.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지분은 갖고 있지만 그게 전혀 주가에 반영은 안 돼 있고, 증권업에 대한 이제 뭐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 주가 부진하다. 그래서 되게 싸고요. 다만 한국금융지주나 이런 증권주를 끝까지 좀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올해 뭐 이익이 감소하는 걸 감안해도 배당 꽤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잘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한 5% 이상 배당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보단 배당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올해 뭐 예를 들면은 3만, 지금 올해 3,758원이니까 예상이 7만 원에 예상을 해도 5.3%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은 지금 사면 6%가 넘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배당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빠졌어요. 이렇게 돈을 까먹는 기업도 아닌데, 카카오뱅크 지분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 시장이 또 바뀌면 지수랑 똑같이 가죠.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다시 주가는 복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텍은 이게 그 폐기물 업체입니다. 원래 폐기물 업체고, 이제 스팀, 그러니까 소각을 해가지고 폐기물을 거기서 발생하는 열 있죠. 그걸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게 LNG 가격에 연동이 된대요. 그래서 LNG 가격이 상승할 때 수혜주라고 합니다. 근데 LNG 선물 가격이 58.6%나 급등했대요. 왜냐면 미국의 프리포트라는 LNG 여기가 시설이 화재가 발생했고, 러시아가 또 독일에 가스 공급을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튄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LNG 쪽은 앞으로도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써있죠. 폐기물 소각 공정상 발생하는 그 소각열을 회수해서 스팀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나온 스팀을 SK 에너지 같은 데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쓰라고, 이제 발전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스팀 판매 단가가 LNG 수익과에 연동이 된대요. 그럼 LNG 가격이 올라가니까 스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개선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스팀은 이게 만드는 제조 원가도 되게 낮대요. 그러니까 LNG 가격만 올라가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코인텍은 원래 그리고 배당을 꼭 많이 주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고요. 코인텍, 폐기물 업체들도 주가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뭐 별로 오른 게 없어가지고, 근데 배당도 많이 줘요. 원래 고배당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주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지금 8,000원대니까 여기도 저거 얼마 나오죠? 8,000원이면 한 4%? 4% 정도 나오겠네요. 네, 4.5%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꽤 주면서 실적도 괜찮고, LNG 가격이 오르면 뭐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항상 코인텍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꼭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열으셔가지고 이렇게 꼭 한번 내용도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이렇게 체크 꼭 해보세요. 이거를 습관화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여기 폐기물 소각, 폐기물 매립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관련돼서 소각 처리 매출액 대비 36.1%. 그러니까 이 회사는 스팀 여기 있죠. 스팀이 매출이 제일 많아요. 써있네요. 그리고 처리 단가 이렇게 나와 있고, 간략하게 나와 있고, 주요 제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폐기물을 소각하는 거, 그 소각열을 이용해서 나오는 열 있죠. 열을 판매한 스팀 판매. 요 두 개. 그러니까 소각과 스팀은 연결돼 있어요. 요게 주력이에요. 매립은 18.7%라 주력은 아니고 요게 가격입니다. 근데 소각 처리 단가는 조금 작년보다는 낮아졌는데 여기 뭐 스팀 판매 단가가 많이 올라갔죠. 스팀 판매 단가가 톤당 34,000원에서 53,000원 점프를 해버렸어요. 이게 제일 비중이 높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 이거 좀 괜찮아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뭐 원재료라고 할 게 별로 없죠. 원재료는 이제 쓰레기니까 그건 뭐 원재료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출 실적이고 수주 잔고는 뭐 나와 있진 않고요. 그거는 뭐 계산할 수 없다고 하네요. 기타 참고 사항, 이게 이제 업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업황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간 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덕산 테코피아도 그렇고 뭐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이렇게 보고서를 몇 개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 보고 그냥 보지도 않고 막 사요.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투자하시면요 잠깐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근데 결국엔 다 까먹더라고요. 수익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주식 투자라는 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쥐어주지가 않아요. 공부는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떤 회사인지 내가 이해하고, PER은 몇 배 정도 되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아까 이제 보고서 통해서 아 이건 LNG 가격 올라가면 좋겠구나. 그럼 앞으로 LNG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 고민해보고, PER은 지금 몇 배인가, 이런 거 보는 거.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꼭 해나가시면 좋겠고, 이 회사는 지금 전환사채는 없어요. 항상 꼭 체크할 게 중소형준 전환사채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배당은 줘요. 배당은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자회사는 없네요.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그냥 회사가 되게 좀 심플하다. 그리고 현재 PER은 10배 정도. 비싸지 않죠, 10배니까. 뭐 고성장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익을 보시면 2019년도에 240억, 2020년 250억, 작년에 290억, 점점 증가하죠. 저렇게 꾸준히 증가하는데 퍼가 10배면 뭐 비싸진 않은 거죠. ROE도 지금 22%나 돼요. 높죠. 되게 자기 자본이 굉장한 우량주예요, 사실. 우량주 중. 근데 리스크 요인은 만약에 LNG 가격이 급락을 한다, 그러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실기는 좀 어려운 기업입니다. 단 배당을 한 4% 주니까 안전 마진은 확보돼 있죠. 배당 4%. 요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주가가 또 한번 확 흔들린다, 적절하게 일부 비중을 투자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알았죠. 어떤 모델인지.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매년 성장하고, 퍼도 10배니까 뭐 비싼 거 아니고, 물론 뭐 요즘에 막 5배 4배도 많으니까. 근데 대신에 ROE가 20%나 넘어요, 자기 자본익률이. 그러니까 프리미엄 줘야죠. 사업 구조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단 LNG 가격이 급락했을 때 리스크는 염두는 해두시고, 그리고 배당은 4%. 요거 계산하면 요 정도 8,000원 밑에 가격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8,000원 깨지면요 주가 또 올라가요. 작년에 이제 배당 많이 주는 것 때문에 한번 확 올렸다가 빠진 건데,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해보시고, 전환사채 없고 깔끔하고, 그죠, 안정적이고, 뭐 경기에 민감한 회사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왜 이제 제가 코인텍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냐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다른 기업들은 다 좀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꼭, 제가 아무리 보고서를 보여드려도 자기 자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꼭 한 번 더 해보시고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8월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하게 되면 거기서는 제가 뭐 교육도 좀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고, 또 본인 스스로 해야 되고, 정답도 없어요, 솔직히. 진짜 주식은 이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 하는 수학일 수도 있지만 숫자만 안다고 성공하나요? 재무제표 본다고 성공해요? 아니에요. 숫자에다가 인문학이 들어가야 돼요. 인문학, 철학. 왜? 스토리텔링. 이게 붙어야 돼요. 같이 가미돼야 됩니다. 그냥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기본이고 여기에 나의 상상력은 어디서 나와요? 이런 보고서, 사업 보고서, 비즈니스 모델 보고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추론이에요. 추론을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섞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질. 나의 자질이 들어가야 돼요. 공포를 이겨내는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급등할 때 흥분하지 않는 절제력. 그리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맞으면 주가가 안 움직여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 인내력. 이게 종합적으로 구현이 돼야만 성공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위대한 투자자가 되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근데 그 위대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기업 분석에 있어요. 첫걸음부터 잘 떼야 되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아이디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 있죠. 요거에 대해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기업 분석을 먼저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기본기를 계속 좀 다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니면 책도 좋은 책 많잖아요. 기본기 다질 수 있는 책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계속 다지시면서 사업 보고서로 계속 여러분들 기본기를 잘 다져 나가시면 되겠고, 저는 어쨌든 이런 뭐 정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방송에서 많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됐는데 서울 부동산 분양 물량 전망인데, 이게 분양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까? 이게 공급이 지금 11%밖에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죠. 이게 분양을 다 밀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주가 안 갔죠. 거기다 둔촌 주공이라든가 이런 이제 갈등도 있고, 그래서 공급도 지금 굉장히 안 된 상태고,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현재 착공 중인 세대에 뭐 철거 사업 시행인가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약 10조 원의 사업이 이제 진행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여기 진행이 된다면 주택 매출은 증가할 거고, 3분기 중에 아마 7월로 알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250만 호 공급을 또 이제 발표를 한다면 민간 주도의 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언급을 했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좀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은 찍은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진짜 계속 오르기만 했죠, 상반기에. 근데 원자재 가격도 최근에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니까, 수요도나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가격들이 부러져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고점으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공급이 좀 더 정상화된다면 건설사들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원자재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저런 분양이 다시 재개되고 재건축이 다시 활성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면 건설사들한테는 좋은 거죠, 하반기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하반기를 보시고,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발상으로 건설주는 잘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바이든 방안을 보셨냐 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검사랑 계측 장비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계측 장비 뭐냐면 웨이퍼 있죠, 동그란 그 패턴 검사하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패턴이 그려지고 있나, 두께가 일정한가,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현미경 같은 걸로 막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니까 이 선을 얇게 그려야 돼요. 이 동그란 웨이퍼에다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동그란 웨이퍼에다가 선을 얇게 그리면 많이 그릴 수가 있잖아요, 예전보다. 이렇게 요걸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요런 거 하나를 자르는 겁니다. 그게 반도체 칩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굵게 그렸어요. 기술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그렸어요, 진짜.
요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칩을 훨씬 많이, 이게 미세 공정이에요. 근데 이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검사가 진짜 중요해요.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이게 작으니까. 그래서 요걸 할 수 있는 핵심 공정이 솔루션이 이게 MI 공정, 검사 계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들이 주로 했던 이쪽 파트인데 이제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를 했어요. 넥스틴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이 GAA 방식 뭐 이런 거 고정 횡보 뭐 이런 이제 새로운 그 공정인데 요게 이제 확대되면서 점점 더 지금 이 소자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검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자 현미경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죠? 파크 시스템즈. 예. 그래서 이 GAA 방식의 삼성전자가 조만간 이거 발표한다 그러죠. 양산. 그래서 이 AFM이 원자 현미경입니다. 이게 요거랑 또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AFM 쓴 거고 원자 현미경을 앞으로 그러니까 삼성이 파운드리를 저 방식으로 갔을 때 많이 쓸 수 있고 글로벌 2등 업체예요. 파크 시스템즈가. 네, 이렇게 보시고 중국의 또 펩 증설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에코프 교수의 명언인 데이터 정보 지식에서 지혜로를 통해 검사 계측 장비 산업의 확장성을 빗대어 보면 특정된 데이터에서 결함 모니터링, 결함 분석, 향후 결함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품질 예측으로 확장되면서 전체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지, 체인저, 게임을 바꿔버리는 거죠. 룰을. 그런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서도 이 계측 장비 있죠. 검사하고 이쪽 시장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결함이 있으면 반도체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걸 정확히 집어내줘야죠. 그래서 PER이 비싸질 수 있다. 두 개 회사가 공통 대표적인 게 계측 장비 PER 13배짜리 넥스틴이고 파크 시스템즈가 훨씬 비싸요. 25배. 이게 세계 2등 기업.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율. 그래서 밸류는 좀 부담돼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급락할 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막 뭐 비싸거나 그런 기업을 지금 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기회 와요, 또 한 번씩. 그래서 충분히 좀 기다렸다 사시고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폭발을 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 뭐 AR, VR 이러니 반도체가 엄청 쓰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요 1300조까지 늘어나요.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디지털리제이션. 이걸 다 이제 뭉뚱그려서 4차 산업혁명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이건 데이터 센터 일부만 쓰는 거고 요 시대에요. 반도체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장기 수요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는 3개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메모리 쪽에서. 그리고 파운드리도 전 세계 2개. 삼성 TSMC밖에 제대로 못해요. 이 미세 공정은. 그리고 이렇게 D램도 아주 작게 만들고 있고 낸드는 엄청 싸요. 높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사 장비인데 이게 넥스틴이 하는 건데 넥스틴은 이 다크필드 장비예요. 브라이트 필드가 훨씬 더 좋아요. 사실 정밀하게 계측을 해요. 대량으로 못해도 정밀하게. 그래서 이쪽 시장이 큰데 이걸 개발을 하고 있대요. 넥스틴이 저것까지 개발하면 엄청 성장하겠죠. 근데 넥스틴의 주력은 약간 보급형인 다크필드 쪽이다. 매크로는 이제 그 영상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검사하는 건데 시장은 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이필드가 이렇게 그 중요한 크리티컬한 패턴 결함을 하는 거고 이건 non 크리티컬 약간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현미경 기존의 현미경이고요. 요게 원자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이미지 획득을 가능하대요. 저도 현미경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미경 이 두 가지 이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전자 원자 진공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교하고 복잡한 시료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전자빔에 의한 시료 손상이 있는데 요거는 공기 진공 용액 안에서 다 쓸 수 있고 시료 준비 과정이 없대요. 3차원 형상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물리적 측정 높은 해상도라고 합니다. 요거를 만드는 세계 2등 업체가
파크 시스템즈라는 거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단점은 비싸다. 네. 진짜 이렇게 빠졌는데도 비싸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또 혹시 뭐 급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원래 비싼 기업이에요. 원래 그 이오테크닉스처럼 밸류가 비쌉니다. 이번에 9만 원까지 갔다 왔어요. 여기는 기회겠죠 사실. 넥스틴도 원래 비싸요. 싼 기업은 아닙니다. 국산화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넥스틴도 이번에 찍었던 저점 정도, 요 정도면 뭐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라고 생각. 뭐 반도체 다 똑같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미국 내 자동차 재고, 이거는 이제 보고서 하나금융의 송선재 연구원님 보고서인데, 미국 내 자동차 재고대 수출인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거 정상화되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가 줄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내년은 모르겠는데 재고와 판매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까지의 자동차는 뭐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상반기 어쨌든 완성차 되게 좋았고, 하반기는 그 부품 회사도 보자,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제 이제 끝나면 장 마감하면 바로 한 10분 남았는데 마감 시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났고, 오늘 시장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빠졌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제도 한번 언급드린 대로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지수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안정화돼야 시장 상승이 이어져요. 근데 오늘도 떨어졌죠. 이거는 좋은 신호예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미국은 비록 빠졌지만 한국은 막판에, 그리고 오늘 또 시장 흐름이 괜찮았던 게 그 약간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하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그래서 오늘 보면 종가가 고가에 끝났어요. 이 분차트 보시면 이렇게 쭉 빠지다가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의 뒷심이 되게 세졌어요. 2600을 일단 향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너무 많이 빠졌죠. 요 구간. 이거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이때는. 우리나라 또 수급 문제도 있었고, 좀 회복되는 흐름 다시 나와주길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좀 안 좋았지만 기관들이 참 안 도와줍니다. 예, 기관들 주식을 안 사요. 금융투자는 이거 프로그램이라서 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연기금이 들어와야 돼요. 실제 우리나라는요, 연기금이 좀 공격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주식 비중 계속 줄이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좀 연기금 그 운영하시는 분이 좀 정책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국내 주식을 자꾸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 재무부에서도 환율 보고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나라 그 한국에 연기금이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환율이 오른대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국내 주식 비중 계속 줄이고 해외는 자꾸 올리니까 저게 맞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국내 주식으로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전혀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오늘도 팔았습니다. 그러니 뭐 기관 수급은 기대할 게 전혀 없고요. 외국인 밖에는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 자, 아무튼 오늘 섹터 쪽으로는 원전주가, 이게 원전주들이 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 ETF 나온 거 아세요? ETF 나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작년에 메타버스 ETF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자고 일어나면 메타버스 주가 막 폭등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어떻게 됐죠?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ETF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 그리고 저는 원전 쪽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 분위기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도 원전이 의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천연가스 원전을 비중을 늘려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천연가스를 늘리든가 원전, 그러면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문제는 원전주 투자가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이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니 밸류에이션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제가 권유를 잘 못해요. 근데 그나마 권유 드리는 게 건설주, 원전주 굳이 하실 거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이 세 개죠. 그 정도예요 건설주.
근데 오늘 이제 현대건설 오르긴 했는데 건설주가 그래도 건설주는 본업은 있으니까. 근데 다른 기업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밸류 계산을 못 하겠어요. 야, 보세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전기술이 원전 설계하는 업체예요. PER이 140배입니다. 내년에 109배, 내후년에 88배예요. 아니 이거를 아무리 원전이 좋아도 어떻게 투자를 해요? 파워 100배가 넘어요. 전기차 회사도 아니고. 아니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투자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별로 원전주는 투자 권유는 드리고 싶진 않아요. 밸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스토리텔링도 좋고 업황이 좋고 그래도 주식 투자의 기본은요,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적정한지 그 밸류에이션보다 싸야 돼요. 싸게 사서 그 스토리가 시장에 이제 인지가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적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갈 때 파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근데 이거는 적정 가치 계산이 안 되니까 저는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력 에너지 쪽도 오늘 올라갔고, 요새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좋아요 실제. 저는 이제 태양광 쪽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풍력도 아무튼 좋은 그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플란트 주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아, 덴티스가 급등했고, 레이 기억하시죠? 그 내부자가 좀 매수했다는 거 지난주에 그죠? 정선비님 블로그 거기서 한번 있었죠. 레이라는 종목 보셨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레이도 막 그 내부자가 엄청 사더라고요. 근데 주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힌트를 얻으실 수 있냐면, 내부자 매수를 보고 주가가 엄청 빠졌는데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내부자가 사요.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끝까지 버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사도 되는 거죠. 내부자가 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내부자 샀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아 이거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거기서 잘 또 내가 아는 종목으로 잘 압축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쪽 임플란트가 다 좋았어요. 공교롭게도 다 괜찮았습니다. 바텍도 좋았고, 그리고 종합상사 좋았고요. 오늘 전선주, 이 전선주도 오늘 3%나 올랐네요. LS 이쪽이 많이 올랐고, LNG 관련주도 오늘 그 이쪽 한국가본 이쪽 좀 올랐던 것 같고, 건설 중소형주도 오늘 좀 올랐습니다. 범양검영, 뭐 일성건설, 조선기자재도 오늘 한 2%. 오늘 성광밴드가 신고가 났더라고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정유주도 오늘 좀 올랐어요. 오늘 S오일이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S오일이 순수 업체다 보니까 많이 반등했고, 건설 대표주는 이제 현대건설이 급등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원전주로 저는 갔다고 봐요. 오늘 태양광도 좋았죠. 요새 하나솔루션도 괜찮고, LX 일렉트릭은 여러분 오늘 9% 올랐죠. 왜 올라갔냐면요, 이게 원전 ETF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6만원 넘어가면, 제가 웬만하면 비중 줄이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꼭 뭐 리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저도 이런 것들은 뭐 언급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원전 ETF로 오늘 좀 올랐다고 보거든요. 수급이에요.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시면 6만원 넘어간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는 게 뭐 반절 정도라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러고는 저렇게 오르는 게 사실은 좀 오늘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ETF에 딱 들어가서 급등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태양광도 다 좋았습니다. OCI 급등 했고요. 예,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하나 솔루션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류주도 오늘 좀 괜찮았고, 근데 공구먼이 또 올라갔군요. 저게 2차전지, 아니 그 무상자 테마. 관광업체도 오늘 세아제강 지주가 많이 갔어요. 세아제강하고. 관광주는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관련주 좋았고, 오늘 자동차 쪽도 요새 분위기 되게 좋죠. 현대 모비스, 뭐 기아 다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 우주항공도 8월 초에 그 달 탐사선 보내잖아요. 한 번 모멘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한번 꼭 잘 팔고 나오셔요. 예. 분명히 앞으로 성장한 섹터지만 항공우주는 지난 올해 장 이렇게 폭락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반기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흥분하지 마시고 한국항공우주도 많이 올랐고요. 뭐 이런 제노코도 있고 물론 이제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작년에 너무 올라가가지고 보이시죠? 이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요 우주 섹터들이 이제 한 번의 모멘텀은 남아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적절히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예, 여기 보시면 주가 엄청 올랐죠. 예. 그리고 연초 대비하면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증시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시장보다는. 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오히려 올해 좀 많이 올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도 요즘에 좀 빠져서 그렇지 올해 주가 수익률은 되게 좋은 편이죠. 시장보다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는 좋았지만 올해 7월 말에 가면 또 달 탐사선 얘기가 나와서 한번 또 움직일 거예요. 그죠? 제가 6월 달에 6월 날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우주 테마 또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때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을 많이 줄여놓으세요. 예, 그리고 또 한번 기회가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주 산업으로 지금 돈은 못 벌어요. 본업에서 돈을 버는 거지. 방산주들도 우주 사업은 비용만 들어가죠 아직.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꼭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석유화학주 LG화학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이제 LG화학도 예전에 많이 뭐 상담도 해드리고 워낙 많이도 물려 계시고 저도 이제 적정가치 분석도 했고 그때 한번 또 80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또 LG엔솔 상장하고 막 폭락하고 이게 43만원까지 난리가 났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LG화학을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냐면 일단 이 회사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죠?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잘 안 써지네. 그 화학, 석유화학 하나 있고요. 그죠? 롯데케미칼이 하는. 두 번째가 뭐죠? LG엔솔, 지분. 세 번째, 양극재. 이 세 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양극재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를 쫓아갈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성장성은 따놓은 당상이죠. 증설도 많이 할 거고 또 아마 내재화하면서 더 많이 쓸 거예요. 양극재 같이 10조는 받아야죠. 그죠? 에코프로비엠 정도까지 나중에 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0조는 아니더라도 뭐 한 8조, 7, 8조. 그리고 LG엔솔 지분가치 지분가치가 80조입니다. 근데 뭐 반토막 내도 40조. 이거 두 개 합치면 48조? 그냥 보수적으로 할게요. 45조예요. 지금 시총 얼마예요? 이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45조인데 지금 시총이 40조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차익금 같은 거 제외하면 차익금 같은 거 좀 제외해야 되겠죠. 그거 좀 잡아도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차익금 한번 볼까요? 차익금이 요게 한 4조 정도 되고 4조 에다가 사채 한 10조 한 13조 되네요. 13조 제하면 32조 그 정도예요. 32조 정도 되니까 지금 한 40조니까 지금 석유화학 가치가 8조밖에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석유화학 쪽도 지금 만약에 하반기에 그 가격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있죠. LC 그 원자재 가격 이 석유화학이죠.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니까 나프타를 원료로 써가지고 만들잖아요. 뭐 에틸렌, 롯데케미칼도 하니까.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유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나프타 가격 원재료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하반기에 유가가 고유가가 끝난다면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은 되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모르죠.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제유가라는 것도 저는 변곡점은 좀 지났다고 보고는 있는데 여기서 120달러 다시 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향 안정화만 돼준다면 나쁠 건 없는 거죠. 제가 이게 맞아요. 이게 계산을 잘못했어요. 지금 차입금이 4조에다가 10조 한 13조 정도 되죠. 13조, 14조 되고 현금을 빼버렸네. 네. 현금이 한 5조 잠깐만요. 5조에다가 9조 14조. 그 14조에다가 15조. 아니 이게 이 회사가 현금이 더 많네요. 더 많네요. 이거를 제가 잘못 계산. 뭐냐면 그 부채 있죠. 순부채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에서 차입 부채 있죠. 이걸 빼야죠. 네, 그러니까 순차입금. 저는 그냥 순부채를 다 빼버렸네요.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냥 현금과 차입금이 비슷해요. 그러면 45조. 45조고 그럼 그대로 45조에다가 석유화학 같이 최소 10조는 줘야죠. 그죠? 그냥 보수적으로 10조 주면 55조. 55조니까 지금 여기서 40조니까 한 30%? 최소 30% 이상 상승 여력은 있어요. 30에서 40%. 그죠? 네. 그러면은 74만원 나와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74만원. 여기에요, 여기. 그냥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봤을 때 그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인내심을 발휘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주세요. 갑자기 또 계산하다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좋았고 아무튼 석유화학주들 고유가 때문에 피해받았던 기업들 이제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빠졌던 거는 원숭이 두창은 뭐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사료업체들 좀 빠져야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너무 과하게 올랐어요. 조심하세요. 현대사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발 관심도 갖지 마세요. 진짜. 한일사료 마찬가지. 이쪽 사료 쪽 관심 갖지 마세요. 사료는 너무 올해 상반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면 다칩니다. 엔터주들은 오늘 하이브가 이제 그 내일 모레인가요? 보호해서 물량이 80만 주 정도 풀린다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좀 빠졌고 그다음 육계 관련주 비료주 좀 오늘 빠졌고요. 카지노 이쪽도 좀 오늘 일부 빠졌고 여행주들 많이 빠졌죠. 반도체는 삼성은 올랐는데 하이닉스랑 DB가 어제 보고서 보여드린 대로 내년이 좀 안 좋아요. 그 우려가 있어서 근데 주가는 너무 싸죠. 싸지만 시장은 좀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해서 좀 비중을 줄여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을 줄일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관련해서 유가 떨어지면 항공주도 좋아지겠죠. 근데 워낙 재무들이 안 좋아서 어느 시점에서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해외여행이 좀 시작이 또 된다면 늘어난다면 그 한국공항 같은 지상조 기업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통신장비, 면세점 이쪽은 큰 변동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끝났고 그리고 오늘 그 셀트리온이 그 뭐죠? 저는 오늘 주가 아까 막 빠지는 거 보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까 물론 오르긴 올랐는데 아니 뭐 언제는 백신 그 코로나 치료제 기대를 했습니까? 솔직히 기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다 그게 아니라 성공을 해도요 별로 기대를 안 하죠. 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안 거죠. 상업성이 없는 걸. 지금 이거 치료제 만들어 봐야 회사 매출에 큰 도움이 안 돼요. 본업에서 승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 그 경험은 너무 좋아요. 만들었잖아요. 신약 개발한 거예요. 흡입형도 시도하고. 근데 중단한 것도 전 나쁜 결정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코로나가 끝나가기 때문에 풍토병처럼 되니까 수요가 줄어요. 그래서 본업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놀래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락했는데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린 대로 셀트리온 좋은 뉴스들 나왔잖아요. 그때 종양학회인가요? 거기서도 좋은 데이터 나왔고 램시마 자기가 자가주사하는 거 한번 언급드렸죠. 내년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미국에 출시됩니다.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힘내시고 이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적도 앞으로 조금씩 좋아진다는 뭐 보고서들도 일부 나온 게 있으니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막 저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굳이 저렇게 한번 흔들릴 필요는 없었는데, 예, 아무튼 작년에 뭐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요, 그죠? 일단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이슈 체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들 하셨고,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